다시 읽는 우리 옛 이야기. 죽을 고비 3번. 옛날 강원도 어느 고을에 한영이라는 아이가 살았지. 한영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삭바느질로 아들 공부를 뒷바라지했어. 한영이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잠시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지. 세월이 흘러 한영이가 16이 되었어. 한양에서 과거가 열린다는 소식이 곳곳에 퍼졌지. 한영이는 과거가 보고 싶었어.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급제를 해서 효도하고 싶었거든. 하지만 어려운 살림을 생각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얘야, 요즘 왜 이리 힘이 없고 낯빛이 어둡단 말이냐? 어머니가 다소곳이 물었어. 한영이는 머뭇거리다가 입을 겨우 열었지. 머지않아 한양에 과거 시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과거를 꼭 보고 싶은데. 한영이가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미안해서 말을 제대로 끝낼 수 없었지. 태어나서 한 번도 마을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데 먼 길을 가겠다니 걱정이 앞서는구나. 태어난 척 말했지만 어머니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 어머니는 짐작이라도 한 듯 장롱 깊은 곳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왔어. 모아둔 돈이 조금 있으니 과거를 보고 오너라. 어머니는 밝은 표정을 지으며 엽전 꿰미를 한영이에게 건넸지. 한영이는 어머니께 인사를 올리고 한양으로 떠났어. 고향 땅을 벗어나자 모든 것이 신기했지. 어느 낯선 고을을 지날 때였어. 안못 보는 사람이 발을 절뚝이며 걸어가다가 자꾸 넘어졌어. 한영이 재빨리 달려갔지.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신지요? 이웃 마을에 갔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발목을 접질렀지 뭐야. 몇 걸음만 떼도 너무 아파서 자꾸 넘어진다오. 노인이 고맙다는 듯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지. 댁이 어디십니까? 제가 댁까지 업어드리겠습니다. 한영이 말하며 무릎을 세워 앉았지. 둘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노인 집까지 갔어. 알고 보니 노인은 점을 잘 치는 이름난 판수였지. 날도 저물었으니 하룻밤 묵어가구려. 판수는 한영이를 붙잡고 얘기했어. 한영이는 판수 집에서 하루를 머물렀지. 다음 날 한영이가 길을 떠나려고 보찜을 주섬주섬 챙겼어. 판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지. 내가 앞길을 점쳐드리리다. 사주를 불러보시오. 한영이는 판수에게 태어난 날을 말해주었어. 판수가 통을 흔들고 점괘를 뽑았지. 이번 과거에 틀림없이 장원급제를 하겠소. 하지만 죽을 고비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들었구려. 판수가 말을 하다가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흔들었어. 한영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 어르신, 죽을 고비를 안다면 사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영이 애원하며 말했어. 판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럴수록 한영이 속이 타들어갔어. 판수가 잠시 눈을 감더니 자세를 고쳐 잡았어. 두 번째까지는 그럭저럭 넘기겠지만 마지막 고비가 좀...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시오. 판수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벌떡 일어났어. 밖으로 나가더니 쌈지 하나를 손에 쥐고 다시 들어왔지. 마지막 고비가 닥치면 쌈지를 열어보구려. 그러면 살 수 있을게요. 한영이는 다시 길을 떠났어. 하루 종일 걸어서 어떤 주막에 다다랐지.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가 눕자 금세 잠이 들어버렸어. 눈도 따갑고 코가 막혀 눈을 떴지. 방바닥에 연기가 자욱했어. 불이야, 불이야. 밖에서 나는 소리였지. 한영이는 옷을 대충 챙겨 밖으로 뛰어나왔어. 부엌에서 불이 활활 타올랐지. 소리를 지르는 사람, 물을 나르는 사람, 밖은 한바탕 난리가 났어. 새벽녘이 되어서야 불이 꺼졌지. 주인 여자는 불타버린 주막을 멍하게 바라보았어. 한영이의 첫 번째 위기는 판수의 말처럼 쉽게 넘어갔지. 한영이는 주막을 나와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어. 한양이 얼마나 남았소? 사람을 만나면 길을 물었어. 언덕이 가팔라 다리가 아팠거든. 경치를 보면서 걷다 보니 이제 내리막길이었지. 한영이는 잠시 쉬어가려고 너럭바위에 몸을 걸쳤어. 아, 따가워. 뭐가 물었나? 다리가 따끔했지. 한영은 손을 내려 바지를 걷어 올리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말았어. 다음 날 한영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지. 웬 스님이 한영이를 바라보았어. 정신이 돌아오셨습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요? 한영이 몸을 일으키며 물었어. 독진해에게 물려 쓰러졌습니다. 저기 계신 아가씨 일행이 조금만 늦게 데려왔다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스님이 아가씨가 있는 쪽을 넌지시 보며 말했어. 한영이 고개를 돌렸어. 아리따운 아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영을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쳤어. 천천히 몸을 일으켜 한영에게 다가왔지. 깨어나셔서 다행이십니다. 마을이 멀어 이곳으로 모셔왔습니다. 아가씨가 한영을 바라보며 말했어.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스님께서 한 것이지 저는 한 게 전혀 없습니다. 조용히 말을 하면서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 허허, 소승도 한 것이 없사옵니다. 스님도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며 얘기했어. 한영은 절에서 몸을 추스르며 약초 달인 물을 끼니마다 챙겨 먹었어. 며칠 지나자 퉁퉁 부은 다리도 점점 가라앉았지. 아가씨는 절에 머물며 대웅전에서 매일 기도했어. 몸이 회복되자 한영은 절을 떠나려고 스님과 아가씨를 만났어. 스님, 정성껏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한영이가 머리를 굽히며 인사했지. 그리고는 아가씨에게 고개를 돌렸어. 생명의 은인인데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영이라고 하옵니다. 인연이 닿으면 또 만나겠지요. 이리 깨어나서 다행이십니다. 아가씨는 말을 끝내며 미소를 지었지.
한영이는 생명의 은인을 만나 두 번째 위기를 운 좋게 넘길 수 있었어. 한영이는 과거를 보고 장원급제를 했지. 젊고 잘생긴 총각이 장원급제까지 했으니 대신들이 한영이를 사위 삼겠다며 서로 눈독을 들였어. 특히 김정승과 이정승은 혼기를 넘긴 딸이 있어 한영을 마음에 두었지. 어느 날 김정승은 이정승이 한영을 사위 삼으려고 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지. 가만히 있다가는 사위감을 놓치고 말겠구나. 김정승은 재빨리 한영을 불렀어. 자네, 내 딸과 결혼하게. 한영이는 얼떨결에 혼례를 치르겠다고 말해버렸지. 한영은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지만 어찌나 서두르는지 고향에 알리지도 못했어. 정승댁의 혼례라 그런지 잔치가 성대하게 벌어졌지. 소리꾼과 춤꾼이 흥을 돋웠어. 장구 소리, 꽹과리 소리, 북소리가 어울려 풍악 소리는 흥겨웠지. 한영이는 정승 판서같이 높은 분을 찾아다니며 인사하고 얘기를 들으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어. 정신없이 혼례를 끝내고 밤이 되었지. 꾸르륵 꾸르륵. 한영이는 낮에 먹은 음식이 탈이 난 듯 배가 몹시 아팠지. 뒷간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복면을 한 남자가 담을 넘어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 한영은 곧바로 방에 들어갔지. 신부가 쓰러졌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어. 큰일 났어요. 한영이는 방에서 뛰어나와 소리를 질렀지. 김정승 부부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어. 한영이가 본 것을 얘기했지. 김정승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 뭔가 의심하는 눈초리였거든. 다음 날 포도대장이 부하를 데리고 김정승 집을 찾아왔어. 포도대장, 저놈이 범인이요. 첫날 밤에 신부를 혼자 놔두고 밖으로 나갔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돼요? 저놈을 단단히 조사해 보시오. 김정승이 한영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어. 날벼락 같은 말이었지. 한영이 변명을 했지만 김정승은 못 들은 척했어. 포도대장도 어쩔 줄 몰라 둘을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 결국 포도대장은 한영이를 데려가 옥에 가두고 말았어. 한영은 감옥에 갇혀 꼼짝도 할 수 없었지. 하루 종일 봉창을 바라보며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 그러다가 문득 판수가 건네준 작은 쌈지가 떠올랐지. 이제 마지막 고비가 찾아왔구나. 한영은 얼굴이 밝아지며 허리춤을 뒤졌어. 작은 쌈지를 항상 옷 속에 넣고 다녔거든. 포도대장 좀 불러주시오. 한영은 간수에게 고함쳤어. 포도대장이 잽싸게 달려왔지. 사건의 실마리도 잡지 못해 골치가 아팠거든. 이 속에 사건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범인을 꼭 잡아주십시오. 한영은 절박한 목소리로 얘기하며 쌈지를 꺼냈지. 포도대장이 쌈지 속에서 누런 종이를 꺼냈어. 누런 종이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지. 포도대장은 포도청에 들어가 하루 종일 누런 종이를 바라보았어. 긴 한숨만 나올 뿐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포도대장도 장원급제를 한 한영이가 아무 이유 없이 종이 한 장을 달랑 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 포도대장은 임금에게 쌈지를 올렸어. 임금이 봐도 누런 종이는 수수께끼같이 알쏭달쏭했지. 임금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이정승에게
쌈지를 전해주었어. 이정승은 한영이 죄가 없다고 굳게 믿었지. 누런 종이를 보며 뜻을 풀어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 누런 종이를 집에까지 들고 갔지. 밤늦게까지 방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외동딸 연화가 방으로 들어갔어. 아버지, 밤이 늦었는데 안 주무시나요? 건강을 해칠까 염려됩니다. 이정승은 한숨을 내쉬며 누런 종이를 내밀었지. 그리고는 누런 종이가 사건의 열쇠라고 말했어.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연화는 아버지가 건네주는 쌈지를 공손히 받았어. 쌈지를 열고 종이를 살펴보다가 밝은 표정을 지었지. 아버지, 이 사건의 범인은 황백삼이나 황삼백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연화가 쌈지를 보며 말했어. 그걸 어떻게 아느냐? 종이에는 흰 백자 3글자뿐인데. 아버지가 궁금해하며 말했어. 누런 종이는 누를 황을 뜻하고 흰 백자가 3이 아닙니까? 연화는 자기가 생각해낸 것을 차근차근 얘기했어. 다음 날 이정승은 황백삼과 황삼백이라는 자를 찾아보았어. 이번 과거에 급제한 사람 중에 황백삼이 있었지. 당장 황백삼을 잡아오너라. 포도대장이 달려가 황백삼을 붙잡아 왔어. 순순히 죄를 털어놓았지. 황백삼은 과거를 보러 가다가 정승의 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 급제하면 결혼하겠다고 서로 약속했지만 김정승의 딸이 한영과 결혼하고 말았지. 황백삼은 몰래 신부를 찾아갔어. 같이 떠나자고 말하며 서로 밀고 당기다가 신부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죽고 말았지. 한영은 옥에서 풀려나자 기분이 너무 홀가분했지. 이제 나쁜 일은 사라지고 기쁜 일만 남았잖아. 한영의 마지막 위기는 판수와 이정승 딸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넘길 수 있었지. 이정승이 혼담을 꺼내왔어. 한영이는 혼인이 내키지 않았지만 이정승이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말을 듣고 거절할 수 없었지.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사람을 시켜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모셔왔어. 아침부터 혼례 준비로 시끌벅적했지. 어머니는 한영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 네가 장혼급제를 하고 정승사위가 되다니 정말 장하구나. 어머니는 아들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 어머니, 앞으로 효도하며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를 꼭 안았지. 멀리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태평소가 삑삑 울어댔지. 한영은 어머니 손을 잡고 혼례식이 열리는 마당으로 걸어갔어. 혼례가 정신없이 끝나고 밤이 되었지. 한영이는 신부가 기다리는 방으로 들어가 촛불을 껐어. 그리고 족두리를 벗겼지. 아니, 당신은... 깜짝 놀라 손이 제자리에 멈췄어. 과거 보러 가는 길에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여기서 다시 만났잖아. 둘은 너무 놀랍고 반가워 말문이 막히고 말았지. 다음 날 두 사람은 가족에게 이 사연을 전했지. 역시 사람의 인연은 함부로 맺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구나. 모두가 한마디씩 말하며 놀라워했어. 천생연분을 맺은 한영과 연화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지.
박도령과 용녀. 영차. 박도령은 도끼를 힘껏 내려 찍었어. 나무가 우지직 소리내며 쓰러졌지. 이마에 흐르는 구슬땀을 닦으며 박도령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 어느덧 나무단이 수북하게 쌓였지. 박도령은 집채만한 나무찜을 지고 구불구불 산길을 내려왔어.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지. 구름 한 점 없던 빈 하늘에 새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랐어. 바람이 솔솔 불어 땀을 식혀주었지. 싱그러운 초록 잎사귀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길 옆으로 쭉 뻗은 계곡 물소리가 노래처럼 들려왔어. 박도령은 마을에서 10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혼자 살았지. 아주 작은 초가집에서 말이야. 부모도 없고 주변에는 이웃도 없었어. 먼 친척이 있었지만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는 없었대. 박도령은 장에 가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지. 닷새마다 돌아오는 장날이 되면 장터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몰려들어 시끌벅적했어. 박도령은 나무찜을 팔고 엽전을 만지작거리며 장터를 돌아다녔지. 싸전, 포목전, 유기전, 옹기전을 지나 어물전을 지나갔어. 빨간 잉어가 있네. 박도령은 빨간 잉어를 보고 발길이 멈췄지. 머릿속에 잉어찜, 잉어탕, 잉어조림이 순식간에 지나갔어. 잉어를 살까? 박도령은 엽전을 만지작거렸어. 항아리 안에서 잉어가 굵은 꼬리를 흔들며 헤엄쳤지. 그러다가 항아리 위로 풀떡 뛰어올랐어. 고놈 봐라. 박도령은 쌈지를 털어 잉어를 샀지.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에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어. 박도령이 장터를 잽싸게 빠져나와 자드락길을 올랐어.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돌아가야 할 텐데. 발걸음을 재촉했지. 어느덧 서쪽 하늘의 붉은 빛이 동쪽까지 번졌어. 길은 오르막인가 싶으면 내리막이었고 내리막인가 싶으면 오르막이었지. 도련님, 도련님. 어디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 누구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박도령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산길을 다시 올랐지. 도련님, 도련님. 이번에는 주위를 둘러보며 한참 찾아봤어. 거기 누구요? 어디에 있어? 돌아오는 대답이 없었지. 박도령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집으로 향했어. 박도령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지. 항아리에서 잉어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렸어. 잉어가 펄떡거리자 빨간 비늘이 유난히 반짝거렸지. 잉어를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지. 눈이 슬퍼 보였고 뻐끔거리는 입으로 잉어는 뭔가 말을 하는 듯 했어. 에이, 그냥 기분이겠지. 박도령은 눈을 찔끔 감고 잉어를 향해 칼을 내리치려고 했어. 도련님, 도련님. 산에서 들었던 목소리였지. 깜짝 놀라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어. 혹시나 싶어 부엌을 나가 마당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지. 박도령은 섬뜩한 기분이 들고 기분도 찝찝했어. 박도령은 잉어를 항아리 속에 다시 넣어버렸지.
다음 날 아침 박도령은 밥을 먹고 상도 치우지 않은 채 산을 올랐어. 저녁 무렵 나무찜을 지고 산에서 내려왔지. 이제 슬슬 치우고 밥을 먹어볼까? 박도령은 혼잣말을 하며 방문을 열었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맛난 반찬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는 거야. 박도령은 너무 신기하고 이상했어. 에라 모르겠다. 일단 먹고 보자. 부드럽고 따끈따끈한 계란찜이 상 가운데 놓여 있고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이 고소한 냄새를 풍겨냈지. 바다 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미역국도 있었어. 박도령은 밥숟갈을 들고 금세 밥 한 그릇을 비웠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떨쳐버릴 수 없었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같은 일이 벌어졌어. 밖에만 나갔다 돌아오면 방 안에는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지. 나흘째가 되던 날 박도령은 고개를 넘는 척하고는 몰래 샛길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어.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집 주변을 몰래 살폈대. 한나절이 다가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 다리도 저리고 잠도 쏟아졌지. 박도령은 졸린 눈을 비비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 부엌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나더니 안개가 자욱해졌거든. 뭐지? 깜짝 놀라 눈을 둥그렇게 뜨고 살폈어. 부엌에서 처녀가 나와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는 쌀을 씻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 아, 저 각시였구나. 박도령은 처녀에게 가볼까 생각했지만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어. 박도령은 집에 돌아와 아무것도 못 본 척하며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지. 박도령이 집을 비우면 처녀는 매일매일 청소도 하고 밥도 지었어. 박도령은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 고맙고 행복했지.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 며칠이 흘러갔지. 박도령은 나무를 하다 말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어. 처녀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일을 더 할 수 있어야 말이지. 집으로 들어가자 처녀는 꼼짝없이 박도령에게 들키고 말았어. 저는 박도령이라고 합니다. 저를 위해 매일 따뜻한 밥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가씨는 누구며 왜 제게 이런 고마움을 베풀어 주시는지요? 처녀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박도령을 바라보았어. 동그랗고 뽀얀 얼굴에 오뚝한 코, 붉은 입술까지. 박도령은 처녀를 보자 한눈에 반하고 말았지. 처녀가 잠시 머뭇거렸어. 저는 용왕의 딸 용녀라고 합니다. 강으로 나들이를 왔다가 그물에 걸려 잡혔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매일 밥을 차렸답니다. 네? 용왕의 딸이라고요? 박도령이 깜짝 놀라며 눈이 휘둥그레졌지. 아리따운 여인이 잉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 처녀는 부모가 그립다고 말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지. 저도 어릴 적에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산속에서 지낸 지 10여 년이 되어갑니다. 부디 잉어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저와 이웃처럼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도령이 애원하듯 얘기했어. 지금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잉어이기 때문에 온전히 사람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박도령의 간곡한 부탁에 용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 하지만 용녀는
완전히 사람이 될 수 없었어. 사람으로 잠깐 변해 박도령과 함께 지내다가 잉어로 돌아가 물속에 있어야만 했거든. 이렇게 한 달이 흘러갔어. 박도령은 용녀를 점점 좋아하게 됐지. 용녀도 착하고 성실한 박도령이 마음에 쏙 들었지. 둘은 부부가 되기로 했어. 서방님,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갑시다. 용녀가 슬며시 얘기를 꺼냈어. 물속에 있는 처가를 제가 갈 수 있을까요? 박도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 서방님,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용녀는 박도령을 이끌고 산을 내려갔지. 한나절을 걸어 큰 강물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어. 용녀가 주변을 쭉 살펴보았지. 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용녀가 삐죽 솟은 풀줄기를 하나 뽑아서 강으로 던졌어. 강물이 양쪽으로 쭉 갈라지면서 바닥이 드러났지. 박도령 눈이 휘둥그레졌어. 자, 들어오세요. 용녀가 먼저 들어갔어. 박도령은 겁이 나서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지. 한두 걸음을 겨우 내디디며 앞으로 걸어갔어. 양옆을 바라보니 칼로 자른 듯 쭉 갈라진 강물이 벽처럼 서 있었지. 길 안으로 물 한 방울 넘어오지 않았어. 오색이 영롱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니 눈부시게 화려한 궁궐이 나타났어. 말로만 듣던 용궁이었지. 용녀가 박도령을 향해 돌아봤어. 이곳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는 곳이랍니다. 용녀는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용궁에 대해 말해주었지. 그러다가 걸음을 뚝 멈추었어. 혹시 아버지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허름한 나무 괴짝을 달라고 하세요. 나무로 된 허름한 괴짝이에요. 꼭 하나만 달라고 하셔야 해요. 다른 건 욕심내지 말고요. 알겠소. 그렇게 하리다. 박도령은 자신있게 약속했지. 용녀가 박도령과 함께 용왕을 만났어. 박도령과 함께 온 사연을 얘기했지. 그물에 잡혀간 뒤로 죽은 줄만 알았는데 우리 사위 덕분에 네가 살았구나. 용왕은 밝은 표정을 지으며 박도령에게 고개를 돌렸어. 박도령은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사흘 동안 꿈같은 시간을 보냈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용궁을 떠나야 했어. 사람은 바닷속에서 사흘 이상 머물 수 없었거든. 용왕과 왕비는 아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선물을 주기로 마음먹었어. 용왕은 박도령을 데리고 보물창고로 갔지. 자네가 직접 골라보게. 창고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갖가지 금은보화가 가득했대. 눈이 휘둥그레진 박도령이 창고를 찬찬히 둘러보다가 구석에 있는 괴짝을 보았지. 그런데 2개였어. 작은 나무 괴짝은 너무 형편없어 보였고 큰 보석 괴짝은 굉장히 화려했지. 저기 괴짝을 저에게 주십시오. 용왕은 잠시 놀란 듯 박도령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 괴짝 2개 중 어느 것을 말하는가? 박도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지. 아내 용녀가 말한 건 나무로 된 허름한 괴짝인데 그것보다는 보석으로 덮여있는 괴짝이 훨씬 귀하게 보였어. 박도령은 둘을 놓고 한참을 고민했지. 두 개 다 주시면 안 될까요? 박도령은 욕심이 나서 아내와의 약속을 잠시 잊어버렸지. 좋네. 나무 괴짝은 열어도 좋지만
보석 꿰짝은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다네. 그래도 2개를 다 가져가겠는가? 용왕은 말을 하면서도 걱정이 되어 다시 물었지. 네, 그리하겠습니다. 박도령은 자신이 있다는 듯 씩씩하게 대답했지. 그리고는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궤짝 2개를 받았어. 용궁을 떠나 육지로 가야 했어. 물길이 갈라졌지. 박도령과 용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저와의 약속을 잊고 궤짝 2개를 받아오셨군요. 이것은 절대 열어선 안 됩니다. 용궁에서 보고 들은 얘기도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박도령에게 야단치듯 목청을 높이며 몇 번씩 다짐을 받았지. 용녀는 보석 궤짝을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어. 박도령은 설레는 마음으로 나무 궤짝을 열어보았지. 그랬더니 수십 명의 사람이 괭이와 삽을 들고 나와 산자락을 일구어 밭을 만드는 거야. 어찌나 재빠르게 일을 하는지 넓은 밭이 순식간에 만들어졌어. 날이 지면 일꾼 모두 궤짝으로 들어갔고 아침이 되면 밖으로 나와 온종일 일했지. 너른 밭에 곡식과 채소가 무럭무럭 자라났어. 박도령은 너무 신기했지. 박도령은 보석 궤짝이 또 궁금해졌어. 아내가 집을 비우자 박도령은 보석 궤짝을 찾아냈지. 하지만 아내 얼굴이 떠올라 보석 궤짝은 열어보지 않았어. 박도령은 나무 궤짝 덕분에 부자가 되었어. 박도령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곳곳으로 퍼져나갔지. 어느 날 먼 친척인 김첨지가 박도령을 찾아왔어. 산속에 홀로 살던 나무꾼 박도령이 아리따운 아내를 얻고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자네 비결이 뭔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왔네. 박도령은 아내와의 약속이 떠올라 용궁 얘기를 꺼낼 수 없었지. 아이고, 제가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나무를 해다 팔고 그랬던 거지요. 허참, 자네 나한테도 이러긴가? 김첨지가 심하게 역정을 냈어. 박도령은 하는 수 없이 나무 궤짝을 보여주면서 일꾼이 나왔다고 얘기했지. 김첨지가 보기에 나무 궤짝은 별로 쓸모가 없어 보였어. 박도령이 터무니없이 늘어놓는 말도 믿을 수 없었지. 이런 궤짝은 나도 수십 개나 있네. 자네 진짜 1억인가? 김첨지는 핀잔을 주면서 등을 팩 돌렸어. 박도령은 기분이 좀 상하기도 했고 조금 미안하기도 했지.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박도령은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 장롱 속에 있는 보석 궤짝을 슬쩍 꺼냈지. 김첨지가 보석 궤짝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워했지. 이거 한번 열어보세. 자네 말대로 허름한 궤짝에서도 수십 명의 사람이 쏟아져 나와 이만큼 재산을 일궈줬는데 이것을 열면 엄청난 부자가 될 것 아닌가? 김첨지 말이 제법 솔깃했어. 하지만 아내와의 약속을 깰 수 없었지. 안 됩니다. 아내가 알면 큰일 납니다. 박도령은 손사래를 치면서 고개까지 흔들었지. 김첨지가 몇 번을 부추겨도 박도령은 흔들리지 않았어. 김첨지가 돌아가고 박도령은 혼자서 보석 궤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 왜 이 궤짝을 열어보지 말라고 했을까? 정말 김첨지 말처럼 이 안에는 더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박도령은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혼자 끙끙 앓았어.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지. 아내가 집을 비운 날 박도령은 보석 궤짝에 손을 대고 말았어. 살짝 열어보는 거야.
혹시 또 모르지. 더 큰 부자가 될지도. 박도령이 눈을 꼭 감고 보석 궤짝을 열었지. 수십 명의 사람이 도끼, 망치, 끌을 가지고 나와 모래를 나르고 집터를 다졌어. 그리고는 나무를 베고 망치질을 하며 집을 지었지. 한나절 만에 그림 같은 집이 세워져 모래 위에 우뚝 서 있었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멋진 집이었지. 이야, 진짜 신기한 일이야. 박도령이 새 집을 보고 입을 쩍 벌렸어. 아내 용녀가 집에 돌아와 굳은 표정으로 박도령을 노려보았어. 당신 그 궤짝을 열었군요. 미안해. 내가 너무 궁금해서. 너무 걱정 말구려. 우리 집이 작아서 그랬는지 일꾼이 크고 멋진 새 집을 지어줬어. 박도령은 한바구음을 터뜨리며 아이처럼 좋아했어. 당신 복이 그렇지요. 집을 지었으니 어서 들어가 보세요. 용녀 얼굴이 어두웠어. 박도령은 용녀와 함께 새 집으로 들어갔지. 바람이 불자 대궐처럼 넓은 집은 구름처럼 넘실넘실 흘러갔어. 두 사람은 새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지. 다음 날 용녀는 박도령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났어. 박도령은 용녀를 곧바로 쫓아갔지. 용녀는 지난번처럼 큰 강가에서 멈추었어. 용녀가 고개를 돌리며 박도령을 쳐다보았지.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당신을 더 지켜드릴 수 없네요. 용녀는 박도령을 바라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지. 박도령이 깜짝 놀라 손을 내밀었지만 용녀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지. 박도령은 물속을 바라보았어. 빨간 잉어가 유유히 헤엄치다가 금세 사라져버렸지. 박도령은 강가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집으로 돌아왔어. 아니, 궁궐 같던 집은 모래 속으로 점점 가라앉아 지붕만 남아 있었지. 밭에 심어놓은 곡식도 모두 허옇게 말라버렸어. 여보, 여보. 박도령은 산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소리쳤어.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지. 해가 지고 다시 아침이 되었어. 큰 집이 있던 자리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달랑 남아 있었지. 박도령은 매일 강가를 찾았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욕심을 부렸던 자신의 지난 날을 뉘우쳤어.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지만 아내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지.